배가 움직이면 기록이 남습니다. 어느 항구에서 출발했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싣고 있는지. 현대의 모든 상업 선박은 실시간으로 위치를 송신합니다. 전 세계 어느 바다에 있어도 지도 위에 점 하나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지금 바다 위에는 GPS 좌표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 600여 척의 거대한 유령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축구장 3배 크기, 강철 괴물들, 유조선들입니다. 전 세계 바다에는 공식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유조선이 600척에서 많게는 1000여 척 이상까지 운항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배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림자 함대. 대부분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의 기름을 실어 나르는 유조선들이죠. 원유 제재 대상국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배들은 GPS 좌표에서 사라지는 걸까요? 누가 움직이는 걸까요? 사라지는 배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오늘은 그 실체를 들여다봅니다. 현대의 모든 상업 선박에는 AIS가 달려 있습니다. 자동 식별 시스템. 선박의 위치나 속도, 방향, 목적지를 위성과 해양기지국에 실시간으로 송신합니다. 국제해사기구가 의무화한 장치이죠. 300톤 이상의 국제항행 선박은 반드시 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림자 함대는 이걸 그냥 끕니다. 이 괴물들이 지도에서 사라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위치 송신 장치를 꺼버리는 겁니다. 다크 메뉴버라 합니다. 국제법 위반이죠. 하지만 제재를 피해 원유를 실어 나르는 배가 국제법을 신경 쓸 리 없습니다. 더 정교한 방법은 스푸핑입니다. 신호를 끄는 게 아니라 가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란 항구에 정박해 원유를 싣고 있으면서 위성에는 오만 해상을 항해 중인 것처럼 신호를 조작합니다. GPS 신호 자체를 변조하는 이 기술은 원래 군사용이었는데 지금은 민간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호를 끄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핵심은 공해상에서 벌어지죠. 해상 환적입니다. 두 척의 배가 공해상에서 나란히 붙습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호스 하나로 연결된 두 배 사이에 수십만 톤의 원유가 이동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원유의 출처가 사라집니다. 이란 해역에서 적재한 원유가 말라카 해역 인근 공해상에서 다른 배로 옮겨집니다. 새로운 배는 말레이시아나 UAE 항구에 정상 입항합니다. 서류상 원산지는 깨끗해지는 거죠. 이란산 원유가 정제 공장을 거쳐 국제시장에 풀립니다. 미국 재무부사나 해외자산통제국은 이 방식으로 하루 평균 150만 배럴 규모의 원유가 제재망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공식 제재 하에서 이 정도 물량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림자 함대를 통해 중국, 인도, 터키 등 어디론가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에너지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산유국의 경우 규모는 더 큽니다. 그런데 이 배들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설계된 구조이죠. 전형적인 그림자 함대 선박의 소유 구조는 이렇습니다. 아시아 금융 허브의 한 도시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가 선박을 소유합니다. 이 회사의 주주는 중동이 또 다른 유령 법인입니다. 선박 운항은 별도의 관리회사가 맡는데 실제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원들은 중개업체를 통해 고용되어 있어 직접 고용 관계가 없고 선원은 주로 제3국 국적자들이죠. 필리핀, 인도, 러시아 출신이 많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제재 대상 원유를 싣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사고가 나도 책임질 주체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구조인 거죠. 배 자체도 끊임없이 정체를 바꿉니다. 플래그 호핑이라고 합니다. 선박 등록 비용이 저렴하고 감독이 느슨한 소규모 국가들을 전전하며 국적을 바꾸는 겁니다. 팔라우, 토고, 가봉, 카메룬 등 선박 등록 비용이 저렴하고 감독이 느슨한 나라들입니다. 추적이 시작되면 이름을 바꾸고 국적을 바꾸고 도색을 바꿉니다. 한 해의 정체를 3번 이상 바꾼 유조선만 수백 척에 달합니다. 일부 선박은 단 몇 달 사이에 이름을 5번 바꿨습니다. 그림자 함대는 저절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배가 필요합니다. 선원이 필요하고 금융이 필요하고 원유를 사줄 구매자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작동해야겠죠. 배는 주로 폐선 직전의 노후 선박입니다. 설령 20년 이상 정상 시장에서는 거래가 안 되는 고물들입니다. 이 배들을 사들여 이름과 국적을 바꿔 투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제재를 주도한 나라들이 직접 그림자 함대의 배를 팔았다는 겁니다. 선악구도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제재를 주도한 나라들의 선박 회사들이 제재 대상 원유를 나르는 그림자 함대의 배를 팔았습니다. 배를 정상 중고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팔았고 거래된 배가 수백 척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폐선됐을 배들이었습니다. 제재를 만든 나라들이 제재를 뚫는 함대의 배를 공급한 겁니다. 계약서에는 합법적인 업무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처리되는 것이고 금융 결제는 달러 기반 국제 금융망을 피해 대안적인 통화나 암호화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버팀목은 구매자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상해 보입니다. 굳이 이름을 바꾸고 국적을 바꾸고 공해상에서 기름을 옮겨 싣는 복잡한 방식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정상적으로 사고 팔면 안 되는 걸까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돈입니다. 제재 대상 원유는 국제 시세보다 훨씬 쌉니다.
공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유와 제재 루트를 통한 원유 사이에는 상당한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하루 거래량에 곱해지면 어지간한 기업의 연간 매출을 넘어서는 규모가 됩니다. 이 규모의 이익 앞에서 복잡한 위장 절차는 충분히 감수할 만한 비용인 겁니다. 파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재를 받는 산유국 입장에서는 싸게 팔더라도 아예 못 파는 것보다 낫습니다. 원유는 오랫동안 저장이 어렵습니다. 팔지 못하면 생산을 멈춰야 합니다. 생산을 멈추면 경제가 흔들리는 것이죠. 어떤 가격이든 팔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사는 쪽은 싸게 사고 파는 쪽은 일단 팔고 양쪽 모두 이익이 됩니다. 둘째, 제재의 구조적 허점입니다. 국제 제재는 특정 국가의 원유를 사지 말라고 전 세계에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들에게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사실상 서방 국가들 사이의 자체 약속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들이 구매자가 됩니다. 이 나라들은 국제법상 제재가 없습니다. 자국이 서명하지 않은 제재를 지킬 의무가 없으니까요. 문제는 원유가 그 나라들을 거치면 출처가 세탁된다는 겁니다. 중간 기착지를 거치면 원산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 허점이 그림자 함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셋째, 공해는 사실상 무법지대입니다. 영해 밖의 바다는 어느 나라의 관할도 아닙니다. 두 배가 공해상에서 기름을 옮겨 실어도 이를 막을 법적 권한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해상 환적 자체는 국제법 위반이 아닙니다. 제재 대상 물건을 싣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문제가 되는데 원산지가 이미 세탁된 상태에서 그것을 증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설령 의심이 가더라도 공해상의 선박을 강제로 세우고 검문하려면 해당 선박의 국적국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적을 수시로 바꾸는 그림자 함대 선박에게 이 규정은 사실상 무적의 방패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20년 넘은 노후 선박에 정기 점검은커녕 기본 유지 보수도 안 됩니다. 보험이 없으니 사고가 나도 주체가 없습니다. 기름만 나르는 게 아니라 각국의 군사 통신을 도청하고 있고 정보 수집과 드론 테러의 발진 기지로 쓰인다는 겁니다. 이게 그림자 함대의 현실입니다. 때는 2024년 12월 흑해 케르치에 협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그림자 함대 소속 유조선 두 척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두 척 모두 설령 50년이 넘은 노후 선박이었습니다. 모두 좌초되었고 기름이 유출되어 해안선 50km가 오염됐습니다. 선원 1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실종됐습니다. 현지 과학자들은 이 사고를 해당 지역 21세기 최악의 환경 재앙이라고 불렀습니다. 선박 소유주는 확인되지 않았고 보험 처리도 불투명하여 방제 작업은 늦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그 바다에 몫이 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노후 선박들이 지금 이 순간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핵심 항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분쟁 해역 인근에서 사고가 난다면 피해는 이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크리스마스 새벽, 북유럽의 한 국가와 인근 국가를 잇는 해저 전력 케이블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두 나라 사이를 오가는 전력의 절반 이상이 순식간에 차단됐습니다. 원인을 추적했죠. 케이블 4개가 절단되었습니다. 해저 바닥에 길고 선명한 끌림 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배가 닻을 내린 채 끌고 간 흔적이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당국은 인근을 항해하던 유조선 한 척을 포착했습니다. 쿡 아일랜드 국적의 중동 소재 회사 운영, 실제 소유주 불명, 전형적인 그림자 함대 선박이었습니다. 제재 대상 국가의 항구에서 연료를 싣고 출항한 직후였습니다. 당국은 선박의 영해로 진입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배가 응했습니다. 헬기 2대가 선박 위에 떴고 특수부 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갑판으로 내려왔습니다. 선박을 전격 납포한 겁니다. 발트해에서 유럽 당국이 그림자 함대 선박을 납포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케이블 수리 비용은 수천만 유로, 복구 기간은 수개월. 하지만 책임을 질 선박 소유주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인근 국가의 전력망을 끊어놓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2025년 5월 발트해 한 나토 회원국의 해군이 깃발 없이 항해하는 유조선 한 척에 접근했습니다. 검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국제해양법상 깃발 없는 선박은 검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투기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제재 대상 국가 소속 전투기였습니다. 검문을 시도한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자 나토 전투기들이 즉각 발진했습니다. 팽팽한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유조선 한 척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이 직접 동원된 첫 번째 공식 확인 사례였습니다. 검문 시도 이틀 후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다른 국가 소유의 유조선이 보복성으로 억류됐습니다. 그림자 함대는 더 이상 단순한 밀수 수단이 아닙니다. 군사력으로 보호받는 국가 자산이 된 겁니다. 유조선 한 척을 세우려면 전투기와 마주쳐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림자 함대는 국제 제재의 빈틈을 먹고 자랍니다. 제재가 강해질수록 회피 기술은 더 정교해졌고 그 외의 목적까지 활용됩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그림자 함대가 운반하는 원유는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10%에서 20%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지금 이 순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재국 원유는 막대한 가격 차익이 있고 제재는 동참하지 않는 나라에겐 효력이 없고 공해상 단속은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물리는 한 그림자 함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재가 강해질수록 차익이 커지고 차익이 커질수록 함대 규모도 커지는 역설적인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누가 만든 시스템인지 알 수 없고 누가 운영하는지 추적이 안 되고 사고가 나도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배에서 내린 기름은 어딘가의 정유 공장을 거쳐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가격표에는 숫자만 있습니다. 그 숫자 안에 계산되어 있을 겁니다. 그 가격이 지금 전 세계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생각할 거리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